몰입의 즐거움,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올려주는 삶의 지침서. 자아의 쓰레기 같은 부분을 인간 조건의 심오한 통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작가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내부에 깃든 어둠의 정체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어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환상에서 비롯된 그 어둠의 오만무쌍함 앞에서 웃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그 개걸스러운 욕망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말은 쉬워도 행동에 옮기기란 당연히 쉽지 않다. 그리스의 현자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30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첫걸음은 역시 나를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 별로 발전하지 못한 듯하다. 자아의 힘을 소리 높여 극찬한 사람일수록 실은 탐욕과 야심에 휘둘렸음을 입증하는 예가 너무도 많다. 자기를 깨닫는 작업의 중요성은 금세기에 들어와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강조되었다. 양차 대전 사이의 냉수적 시대정신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학은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다. 정신분석학은 자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 그 지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정신분석학이 자아의 심오한 이해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아가 전형적으로 걸려드는 저태 일부분, 즉 가족 안의 삼각관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양심과 성욕의 어감만을 드러내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한 통찰이 중요하다는 건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정신분석학의 강령은 어린 시절의 외상만 쫓아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단순한 삶이 전개되리라는 턱없이 단순한 기대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결과를 낳았다. 유감스럽게도 자아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복잡한데도 말이다. 심리치료에서는 환자의 회상, 숙련된 분석가가 그것을 듣고 환자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는 작업을 중요시한다. 이 반성의 과정은 매우 유익하며 너 자신을 알라는 현자의 가르침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치료가 널리 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추하면 갈등은 저절로 해소되리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렌즈를 통해 과거를 보지만 그 렌즈 자체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일그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절로 갈등이 해결되겠는가? 회상을 통해 유익한 결과를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노련한 분석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더욱이 자기주치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부추기는 과거 회상의 습관은 이를 더욱 꼬이게 만들기 쉽다. ESM 조사를 보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침울해진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의식에 처음 떠오르는 건 우울한 생각뿐이다. 몰입 순간에는 스스로를 잊게 되지만 무관심, 근심, 근태에 휩싸여 있을 때는 자아가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회상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노하우 없이 무작정 문제만 되짚고 있어서는 갈등이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악화되기 십상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념의 무게중심은 자기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불안이 과거를 채색하고 다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 고리를 깨부수는 한 가지 묘책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기분이 상승세에 있을 때 삶을 반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보다 간접적으로 자아의 조화를 가져다주는 목표와 인간관계에 정력을 쏟는 것이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게 좋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목표가 없으면 한 곳으로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등반가가 정상에 오르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내거는 이유는 꼭대기에 못 올라가서 환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목표가 있어야 등반에서 충실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이 없는 등반은 무의미한 발놀림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을 불안과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가 세운 목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설령 몰입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걸 입증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가령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은 무척 즐겁다. 죽이 잘 맞는 친구들과 있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과 있어도 마음이 무겁다. 반면에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덜 괴롭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손쉬운 길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혹은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일 가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느끼고 살아간다. 그런 입장에 놓이면 아까운 정력을 탕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진해서 원하는 일을 늘려야 한다. 무엇을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만들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살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많다. 회의에 참석하는 일,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 공과금을 내는 일, 아무리 면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려도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툴툴거리며 마지못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칠 것인가. 둘 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후자가 더 긍정적인 경험을 낳는다. 청소처럼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치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일하는 괴로움이 상당히 줄어든다.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이라 할 운명에서 잘 드러난다.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운명애를 가진 사람은 위대하다는 게 나의 신조다. 운명애는 살아갈 날에서도 살아온 날에서도 달라지지 않기를, 아니 영원히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다. 불가피한 것을 견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다. 또 이런 구절도 있다. 나는 피치 못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꾸자꾸 배우고 싶다. 그럼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에이브러험 매슬로의 연구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임상적 관찰과 자기 실현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면접을 통해 그는 성장의 과정이 절정감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절정감은 자아와 환경의 일치를 뜻한다. 그것은 내적 필요성과 외적 필요성,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 사이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매슬로는 말한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다.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내적 자극에 대해서건 외적 자극에 대해서건 가장 경제성이 높은 방향으로 행동 방침을 정하고 그쪽을 따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깊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로저스의 말이 이어진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은 확고하게 결정된 것을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할 때 가장 확실한 자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선용한다. 그러므로 니체와 메슬로우의 말대로 운명에는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자기 행동의 주인의식을 가지려는 자세의 다름 아니다. 진정한 희열과 인격의 성장은 무질서한 일상생활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때만이 기대할 수 있다.